보통 그 인문학의 마지막은 희망이 우리다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발랄해야 되거든요. 좀 발랄했어요? 제 옷은 좀 어때요? 아, 발랄하죠, 그죠? 예. 여러분들의 옷은 어때요? 자, 오늘은 이제 인문학의 이제 마지막 회거든요. 마지막 회는 우리가 지금 질문하고 그다음에 성찰하고 이제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텐데 상상할 텐데 그 상상의 주체는 나다, 우리다, 우리 지역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실은 제가 희망을 일군 사람들을 보면서 한편에서는 제가 좀 걱정이 된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은 희망을 일군 사람들은 저 정도가 돼야 되는구나. 알렌스키 정도가 돼야 되는구나. 프레이리 정도가 돼야 되는구나. 존 레논 정도가 돼야 되는구나. 그럼 나는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모양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뭐 그런 생각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사실은 그 사람들조차도 우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이야기들을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렇게 했었을 때, 제가 갖고 온 은유가 있어요. 제가 상상해서 갖고 온 게 마중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중물. 지금 마중물이, 아파 이게 아니라, 마중물. 그 마중물이 있었구나.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희망을 깃다. 는 제목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제가 그 시각적인 효과를 위해서 한번 그림을 준비해 왔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자, 어떠세요? 지금 저 지하수 밑에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흐르고 있는데 저 물을 끌어올리는데 필요한 물이 얼마만큼이에요?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더라. 지금 그래서 한 친구는 지금 물을 붓고 있고 또 다른 친구는 어떻게 돼요? 계속적으로 펌프질 하면서 밑바닥에 이제 물을 끌고 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럼 저 마중물이 뭔 희망을 주냐 말이야. 저런 그 그림이 뭔 희망을 주냐.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제 동료들과 토론하면서 고민하면서 밝혀낸 저 마중물의 신비로운 놀라운 어떤 그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바가지 물인데 엄청나게 많은 물줄기를 갖고 오더라. 자, 우리 오늘 여기 모여갖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전체 사회에서 보게도 어떻게 돼요? 한 바가지의 물인 건가요? 야, 우리만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만 이렇게 고민하면 뭐야? 우리 한 바가지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저 마중물이 보여주는 것은 한 바가지의 물로도 우리가 엄청나게 많은 물줄기를 끌고 올 수 있겠다는 것을 보여줘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도 펌프가 있었거든요. 근데 펌프에다 물을 넣으려고 하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을 넣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깨끗한 물이 있어요? 잘 없어요. 거의 물들이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항아리의 맨 밑바닥에 남은 물을 붓거나 아니면 설거지 하다가 남은 물을 붓거나 아니면 빗물을 붓거나 그랬거든요. 붓거나. 그러니까 저 물은 굳이 깨끗한 물일 필요가 없다. 물의 기능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마중물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때가 올 때를 얼마만큼 기다려야 되나요가 아니라 나도 마중물이 될 수 있다. 노인, 그 다음에 여성, 일반 시민, 장애인 누구나 다 학생 누구나 다 마중물이 될 수가 있다. 지금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글을 하나 쓴 그 사람들조차도 파장을 불리고 마중물이 되는 건 거예요. 누구나 다 마중물이 될 수가 있다 하는 은유를 보여주는 건 거죠. 그래서 빗물, 논물, 꾸정물, 흙탕물 누구나 다 마중물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저것이 보여주는 세 번째 은유는 뭐냐면 그렇다면 그런 물들은 어디에 존재해요? 도처에 존재하잖아요. 마중물은 도처에 존재해야 되는구나. 도처에 존재할 때 우리가 바뀔 수가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영웅이라든가 우리가 지난번에 어떤 희망을 읽은 사람들 보면 아니면 전문적인 학자라든가 아니면 전문적인 활동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그것이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도처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마중물 때문이었다. 안 되는 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좀 억지인지 모르겠어요. 왜 억지인지 모르냐면 마중물을 이렇게 담을 때 어디다 담아요? 바가지에도 담지만 고무신에도 담고 모자에도 담고 어디든지 담는데 이 마중물은 난 모자 싫어.
나 고무신 싫어. 그래, 안 그래? 안 그리더라. 마중물은 어디에나 당기는 굉장히 유연한 어떤 그 개방적인 것들이더라. 누구하고도 토론이 가능한. 그래서 마중물은 어디에나 당기는 물이더라. 이게 네 번째 거고요. 다섯 번째는 좀 조심스러운데, 이 마중물은 참 조심스러운 은유인데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마중물이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물을, 저 지하수 물을 먹으려면 마중물이 버려졌을 때 먹을 수 있어요? 마중물을 놔두고 먹어요? 버렸을 때 먹잖아요. 아, 마중물은 버려지는 물이구나. 아, 마중물은 버려지는 물이구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마중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권력은 비판하되 공동체에는 긴박되어 있는 물이구나. 이게 이제 왈절하는 사람이 얘기한 거거든요. 내가 끊임없이 권력은 비판하냐, 권력이 탁 달라붙는 게 아니라 권력은 비판하되 공동체를 위한 물이구나. 그럼 버려진 물들은 그냥 버려져요? 흘러가다가 또다시 마중물이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 저 마중물이라는 은유를 통해서 봤었을 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중물의 은유에 따라서 실천을 한다라면 저것은 좀 더 나은 공동체에 대한 상상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누구나 다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는 누구예요? 한 사회에서 그것은 시민들인 건 거죠. 우리들인 건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마중물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한테 주장한 사람이에요. 누굴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이 마키아벨리라고 생각해요. 그 여러분들이, 야, 무슨 마키아벨리라, 무슨,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마키아벨리야말로 군주론을 썼고, 군주를 찬양하고, 군주에게 자기 책을 바치면서 출세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야? 그럼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건 뭐야? 마키아벨리즘이잖아. 마키아벨리즘은 뭐예요? 겉모술수. 그죠? 누구든지 어떤 그 목적을 위해서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마키아벨리가 갖고 온 것들이 어떻게 마키아벨리 시민들이 주체가 된다고 가르쳤어? 하고 이제 여러분들은 저를 쳐다보면서 역시 2% 부족하군.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근데 항상 제가 어땠어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뒤집어서 보게 되면 그 안에 놀라운 사실들이 숨겨져 있다.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제가 먼저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그 책은 표제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제 프린스라는 군주론인데, 저 군주론은 근대 정치학의 바이블이라 그래요. 왜 그럼 근대 정치학이냐? 그전에는 신의 윤리적인 어떤 그 뜻에 따라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봤는데, 저 사람은 권력에 따라서, 그리고 실질적인 이득에 따라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책에 제가 이제 한두 가지 그 이야기들을 좀 전달해 드리면, 군주시여, 인간들이란 다정하게 안아주거나 아니면 아주 짓밟아 뭉개버려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개기입니다. 뭐 이런 건 거야. 그러니까 우리 깡패 세계에서 뭐라 그래요? 쟤를 혼내주려면 적당히 혼내면 쟤는 개기인다. 아예 짓밟아버리거나 아예 내 편으로 만들라. 이 깡패 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얘기가 프린스에 나와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어떤 상황에서나 선하게 행동할 것을 고집하는 자는 많은 무자비한 자들에게 둘러싸여 몰락을 자초할 것이 불가피하다.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런 얘기도 해요. 악덕으로 악명을 떨치는 것에 관해서는 개의치 말아야 된다. 뭘 한다면 목적을 달성할 수만 있다면. 이게 마키아벨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키아벨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마키아벨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생긴 거대로 논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생긴 거대로 정말 노는지. 자, 보세요. 어때요? 생긴 거대로 놀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관상을 보고 이러는 건 나쁜 일이잖아요. 그렇게 관상을 보고 그러세요. 관상을 한번 보세요. 굉장히 비열해 보이죠? 비열해 보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평가한사 이렇게 얘기를 해. 모나리자의 미소와 달리 마키아벨리는 조소한다. 눈은 교활하게 빛나고 얇은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으나 언제나 비웃는 듯하다. 겉모술수로 뜻하는 마키아벨리즘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교활하게 보이지 않겠느냐. 그런데 마키아벨리를 또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저 속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똘똘해 보이지 않아요? 만만치 않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한편에는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비웃는데 모든 사람들 다 비웃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단순히 일반 시민들뿐만 아니라 군주조차도 비웃고 저 이면에는 뭔가 꿍꿍이 속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들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상이라는 것들은 내 편일 때하고 남의 편일 때하고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에게 제가 잘생겨 보인다면 제 편인 건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저의 옷이라든가 흠집지 않는다면 여러분하고 저는 굉장히 깊이 있게 고민해 봐야 되고. 자, 마키아벨리의 저 관상을 보면 분명히 그럴지도 모른다, 이제 이런 우리가 이미지를 갖게 되는데요. 사실은 마키아벨리가 왜 이렇게 군주는 겉모술수에 능해야 되나? 그것은 이탈리아의 통일을 이루려면 강력한 군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마키아벨리 군주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군주가 저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다. 백성이 멍청할 때다. 백성이 똘똘하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전제는 혼란에 빠지고 저렇게 했을 때, 깡패처럼 저렇게 행동했을 때 그것을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존재할 때다. 신민이, 그 신민이 똘똘하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건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프린스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키아벨리는 군주를 가르쳤어요? 백성을 가르쳤어요? 그쵸? 그 시대 상황에서 통일을 해야 되겠는데 통일을 하려고 할 때 백성이 멍청하단 말이에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군주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백성이 똑똑하면 군주로는 어떻게 했어요? 다르게 쓰여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외에 알티세라든가 그람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사실 루소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마키아벨리는 군주에게 어떤 그 책을 바치는 척 하면서 사실은 가르치려고 했던 것들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주체가 되지 않는 너 언제든지 군주는 저렇게 바뀔 수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단서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나, 초기에 이제 저서가 저 프린스인데요. 군주론인데, 그 이유가 이제 로마사 논고를 쓸 때를 보게 되면 완전히 어떤 그 백성의 입장, 시민의 입장으로 돌아가요. 저 사례가 아까 말씀드렸던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은 그 일을 시민이 한다라는 이야기,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게 마키아벨리라는 건가요. 또 하나 제가 그 일을 진짜 시민이 한 사례가 있어요. 그것은 1968년도에 프랑스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진 68혁명이에요. 68혁명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68혁명은 어떤 그 프랑스의 대학에서 그 학생들이 어떤 학교의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시작했던 것들이 노동자들이 가세하고 시민들이 가세하고 그리고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이 어떤 거기에 호응하면서 벌어진 68년도에 일종의 어떤 그 문화혁명 같은 느낌이었던 68혁명인데요. 이때 68혁명이 이야기했던 구호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구호 중에 제가 몇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나는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나는 금지하는 모든 것들을 금지한다. 여러분들 자녀한테 또는 그 조카한테 금지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그 일을 하죠. 그런 일을 한 그 자가 누구예요? 알린스키잖아요. 잔디에 들어가지 마라. 절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체의 권위에 대해서 이들은 이제 저항한 건 거죠. 그런 건 거고요. 그 다음에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자. 굉장히 흥미롭죠. 현실주의자가 되자. 현실주의자 숙명론에 빠지지 말고 불가능한 것들 요구하는 것들 어쩌면 현실주의자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부모가 그렇게 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한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전혀 그러지 않았던 어떤 저항했던 넌 그런 사람, 내가 되지 말라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이 친구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었을 때 기성세대는 이해해요, 이해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공산당조차도 들어가라래요. 저거는 노동자들이 일으킨 파업이 아니고 계급의식이 있는 것들도 아니고
어떤 그 진보적인 것들도 아니다. 저건 무정형적인 거다. 주동자도 없다. 그러니까 저것에 이용당하면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거리에 나왔어요. 거리에 나왔는데 다들 뭐냐, 야, 근데 우리가 왜 나왔지? 누가 나오라 그러지? 다들 그 주체가 없는, 주동자가 없는 건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좀 재미난 얘기인데, 우리 그 촛불 시위할 때 나왔던 굉장히 놀라운 단체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쌍코라고 아세요? 쌍코가 회원이 한 10만 명이 된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마스크 딱 끼고 딱 나오고 이쁜 친구들인데 여성들인데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뭐냐면 쌍코의 뜻이 뭐냐면 쌍꺼풀과 코 수술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쌍코가.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만약에 민영화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반대해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촛불 들고 나온 건 거예요. 그래서 아주 웃긴 얘기인데 이 친구들에서 깃발은 뭔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쌍코피 이렇게 딱 들고 나왔대요. 그러니까 사람들 전부 다 야, 커피 파는 줄 알고 왔는데 이게 저 현장에 나왔던 그 여성단체에 있는 회원들한테 들은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30만이 되는 회원을 가진 조직이 있어요. 그 조직도 많이 나왔는데 이게 뭐냐면 화장빨이에요. 화장빨. 자, 이게 68혁명이 그랬다는 건 거예요. 정말로 쌍코와 이게 뭐죠? 화장빨이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옛날로 치게 되면은. 옛날로 치면 의식화돼갖고 무슨 뭐 학습도 하고 이래 나와야 되는데 이 친구들 정말 다양한 친구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왔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직 없는 운동이고 주동자 없는 운동이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모여서 광장에서 그렇게 토론을 했다는 건 거예요. 바리케이트를 설치해놓고. 그래서 68혁명의 놀라운 것은 일체의 억압을 문제 삼았지만 그 억압에 대해서 광장에서 토론을 벌였다. 그래서 그 토론들이 그들에게 새로운 상상을 하게 됐다. 그래서 68혁명의 모토가 뭐냐면 권력을 상상력에게로 그런 얘기를 했고요. 간디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지배 세력일지라도 피지배 계급의 동조 없이는 통치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크빌 같은 사람은 이제 미국의 민주주의를 보면서 국민들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봤더니 한국 사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정부를 우리는 욕하고 있는데 그 정부는 누구의 수준에 맞는 정부예요? 우리의 수준에 맞는 정부다. 마중물이라는 것들은 누구나 다 마중물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마키아벨리가 우리에게 알려준 것들은 뭐냐면 너희들이 마중물이 되지 않았을 때 나는 누구 편을 들 수밖에 없다? 군주 편을 들 수밖에 없다. 나의 군주론은 시민론을 쓰고 싶은데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군주론이라는 걸 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래 중요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이다. 그럼 시민들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까 하는 것들이 제 생각인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시민들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비판을 할 수 있는 시민들인데 자각한 시민이어야 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가 보려고 했던 것은 필링이잖아요. 모든 것들의 일체의 것들을 말의 눈가리개를 벗겨내고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들여다보는 것들이 필링일 텐데 그것이 일종의 내가 사회적 관계들 속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둘러보고 살펴보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태도들, 이게 저는 자각한 시민이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보면 강의가 끝난 다음에 어떤 분들이 찾아와요. 교수님 강의 잘 됐는데 이제부터 제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관심 있는 게 뭐예요? 그럼 저는 도서관에 책 읽는 게 관심이 있는데 도서관에서 그럼 도서관에 자원봉사자도 있고 작은 도서관에 가면 여러분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거기 어떤 문제가 육아 문제가 관심이 많아요. 그러면 공동체 육아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에서 여성 문제가 관심이 많아요. 지역에 여성 단체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그쪽에다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분은 뭐가 되는 거죠? 자각한 시민이 조직된 시민이 되는 건 거예요. 그 속에. 근데 우리는 사실 한국의 시민들은 자원봉사의 율은 높은데 지금 어떤 자각한 자원봉사, 어떤 그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들을 문제제기 삼고 그다음에 공동체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직된 시민들의 그 조직이 어디로 갔냐면 주로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런 그 자각한 형태들이 아닌
뭐 이런 데로 가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자각한 시민이 조직된 시민이 되고, 이 사람이 조직돼갖고 일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일들이 재미도 있고, 의미도 찾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 강의에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요. 그래서, 저 사람 뭐요? 그러면 제가 조직한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면, 자각한 시민, 조직된 시민, 조직하는 시민. 지금 조직하는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도 끌려 나올 때 끌려 나오는 사람 뭐예요? 조직된 시민인 거고. 끌고 오는 사람 뭐예요? 조직하는 시민인 거예요. 요즘 여기 조직한 시민, 조직된 시민인데 어떤 사람 아직 자각도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여기에서 이 중요한 것들은 이 자각한 시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는가, 생각당하는가 그런 건 거죠. 그래서 한 사회를 이렇게 둘러보게 되면 보시면 보세요. 이 시민 사회가 있으면 다양한 시민들이 저쪽에 무정형적으로 있는 건가요? 근데 저 원안에 보게 되면 다양한 형태의 조직된 시민들이 있죠. 그 속에 보면 조직 노동도 있을 테고, 시민단체도 있을 테고, 자원봉사도 있을 거고, 도서관의 어떤 그 책 읽는 모임들도 있을 테고, 다양한 형태들의 조직된 시민들이 있을 거다. 근데 이 조직된 시민들이 역사를 바꾼 것들은 다음에 보시게 되면 베버리지 리포트를 읽었던 시민들인 건가요? 제일 처음에 베버리지 리포트가 나왔었을 때 사람들은 특히 그 당시 지배층이었던 처칠은 저것을 무시해요. 저것은 몽상에 불과하다. 그랬는데 처칠은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당연히 그러기 때문에 재선거를 하게 되면 자기가 될 줄 알았던 건가요. 근데 놀라웠게도 압도적인 표차이로 노동당한테 패배를 해요. 왜 그랬었을까? 시민들은 베버리지 리포트가 나왔었을 때 50~60명씩 모여갖고 술집, 방공호, 그 다음에 거리에서 토론을 했다는 건 거예요. 처칠은 자기는 영웅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환호하는 것을 보고 자기를 지지하는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시민들은 어떤 시민이? 자각한 시민이었던 건 거예요. 그리고 토론을 통해서 조직되고 조직했던 시민이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놀라웠게도 처칠이 당선된 게 아니라 애틀리라는 무명의, 물론 그 당시 부수상을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당선이 됐고, 그것의 핵심이 뭐냐면 저 베버리지 리포트를 읽었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 조직된 신문은 현대에 와서 이런 건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 스웨덴의 책 읽는 어떤 그 일종의 공간인 건 거예요. 도서관일 수도 있고 시민학교일 수도 있는데, 스웨덴은요 1997년도에 33만 개의 학습 동아리가 있었어요. 인구가 900만 명인데 아이들 빼고 나면 성인 인구는 그보다 훨씬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근데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280만 명이에요. 스웨덴의 복지국가가 근본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었던 것들은 뭐가 있었다? 자각하고 토론했던 시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습 동아리들은 끊임없이 이들이 정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치 생활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만 생각하세요? 그것이 제도 정치에서 누가 당선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치라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의 결핍에 대해서 얘기하고 시민들 스스로가 공동체의 문제에 대해서 일을 하는 거, 이게 정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아고라에 몰려들었던 시민들, 그죠? 그 시민들이 얘기했던 것들이 공동체 일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가치 분배, 그러니까 경제적인 분배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간다운 인격적인, 그래서 어떤 그 인정들을 받게 할 것인가에 전반을 놓고 토론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 도처에 존재했던 스웨덴의 학습 조직이었다.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정치적인 일을 일상적인 일로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했다. 이런 것들이 스웨덴에서 이제 보여주는 건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자각한 시민, 조직된 시민, 조직하는 시민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들의 일상적인 일로 됐었을 때 그것이 비로소 마중물이 된다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마중물이라는 것들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단순히 무정형적인 물리적인 물들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건가요. 그래서 제가 그럼 마중물이라는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조직된 시민들은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서 또는 학교에서 하게 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마중물이 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생각들을 하는 건 거죠. 자각하는 건 거잖아요.
그러려면 자각을 하게 되고 조직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일들에 관여하게 되면 첫 번째 시민을 교육하는 일에 관련을 하게 돼요. 제가 이렇게 이제 시민 교육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는데 제가 하는 거하고 시민의 공간들 속에 일하는 도서관에 있는 사서라든가 복지관에 있는 관장이라든가 시민단체에 있는 활동가들이 하는 거하고 달라요. 왜 다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현장의 구체적인 일들을 알지만 저는 현장의 일들을 그 사람들 훨씬 모르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더 많이 한다면 그 사람은 현장의 일상들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강의하는 게 좋아요? 그 사람이 가는 게 좋아요? 제가 강의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왜 그래요 도대체 지금 막판에. 근데 그 양반들은 강의를 하게 되면 제 강의는 여러분들인데 그 양반들 강의 안 들어요 잘. 왜 그래요? 그 양반들은 정보를 제공하지 지적인 자극이나 새로운 지평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건가요? 지식을 쌓으면 되는 건가? 근데 그 지식을 학교에 가서 쌓는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이런 식의 토론을 통해서 쌓는 건가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교수들을 믿지 마라. 교수들은 와서 가르치고 간다. 그런데 활동가들은 어때요? 사서들은, 복지사들은 현장에 계속 있는다. 정말로 효과적인 것들은 뭐냐면 그들이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머무르지 말고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된다? 끊임없이 현장을 교육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가야 된다. 아까 그 바네트 목사가 있었던 뭐죠? 그 인보관 있잖아요. 그 토인비 홀에서 그런 사람들이 길러졌던 건 거예요. 단순히 실무자로 머물면 안 된다. 너가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 얘기는 뭐죠? 여러분들이 도서관에서 활동가로 일할 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직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다. 의식을, 교육을 하는 얘기인 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조직화가 됐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다음 뭘 하면 됩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가서 교수님 정책을 어떻게 짜야 됩니까? 좀 정책 좀 짜주십시오 그래요. 그럼 제가 잘 짜요? 현장에 있는 사람이 잘 짜요? 엄마들이 뭐를 가장 많이 알아요? 육아의 문제, 교육의 문제를 저보다 더 많이 알아요.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닙니다, 압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 수 있는 것들은 제 시각인 건가요? 현장에 계신 엄마들이 더 많이 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근데 엄마들이 교육 정책을 짜요? 제가 짜요? 보통 제가 짜잖아요. 왜? 제가 교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들 저한테 토로하고 가요. 그리고 기다려요. 제 정책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책은 여러분들이 짜야 된다. 교수는 뭐 해야 되냐? 여러분들 짜갖고 온 정책을 갖고 오탈자 잡아주고 이론 하나 넣어주고 포장하는 걸 해야 된다. 근데 어떻게 돼? 지금 현재 정책은 제가 짜고 여러분들은 그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거나 그냥 그대로 실행하는 단계에 머문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자각한 시민, 조직된 시민, 조직하는 시민들은 각각의 자기의 현장에서 어떻게 된다? 정책의 문제들을 끊임없이 붙잡고 고민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제안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게 놀라웠게도 누구였냐면은 이게 전태일 씨 같은 사람인 거예요. 전태일 씨 같은 사람은 끊임없이 그 현장에서 여공들이 그리고 자기와 같은 재단사들이 얼마만큼 저임금을 받고 문제가 된지를 본 건 거예요. 그러나서 이 법률을 뒤져봤더니 그 법률은 뭐라고 나와요? 8시간 근무하는 게 근로기준법에 나옵니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해서 실태조사를 한 거예요. 계속 현장을. 실태조사 보고서를 써가지고 거기 지방노동청에 그걸 제출을 해요. 자, 이게 현장에서 조직가이자 정책가였던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했던 마중물은 단순히 내가 자각한 것을 넘어서서 끊임없이 여기 강의장에 데리고 오는 조직하는 시민, 또 때로는 지역에 있는 자기의 일상에 있는 것들을 끊임없이 써가지고 또는 토론해갖고 정책을 만드는. 그래서 시민교사이자 시민정책 전문가가 누구로부터 나와야 되냐? 여러분들로부터 나와야 된다. 어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사람들이 누구냐 했었을 때 저는 어떤 비유를 들면서 제가 현장에 가서 또 여러분들한테 드냐 하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를 갖고 들어요. 마리아와 마르다 한번 볼까요?
어때요? 저 그림이 액자처럼 저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저 안에 있는 저 사람의 설교하는 사람은 예수예요. 저게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 얘기인데요. 저 얘기는 뭐냐면 예수가 이 지금 바깥에서 이렇게 음식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저 사람 이름이 마르다예요. 마르다 집에 초대를 받아서 와요. 마르다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예수를 위해서 음식을 엄청나게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서 얹혀 사는 마리아는 음식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어디가 있어요? 예수 앞에 가서 탁 듣고 있어요, 이렇게. 마리아는. 마르다가 보니까 화나요, 안 나요? 화나요. 그러니까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40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한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좀 이렇게 얘기 어려운데, 얘기하면, 야, 서로 좋아하는 게 있는데, 마리아가 저 좋아하는 거 저거 하고 있으니까, 그거 놔둬라. 이런 얘기예요, 예수 얘기는. 제가 무슨 얘기 하냐면요, 이게 굉장히 재미난 얘기인데, 제가 이 도서관이라든가 복지관이라든가 학교에 이제 강의를 가잖아요. 그럼 실무자가 탁 와서 탁 정리를 해. 막 이렇게 칠판서부터 제가 막 PPT에서 탁 정리, 음식도 탁 준비해놓고, 이제 교수님께서 오셨으니까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러고 나서 강의 시작 딱 되자마자 나가요. 나가서 뭐예요? 바쁜 업무들을 밀린 걸 하고 있어요. 끝날 때쯤 돼서 딱 들어요.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아, 정말 재미있었죠? 여러분 다음 시간 언제입니다. 또 딱 나와요. 이게 제가 얘기하는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그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건 거예요. 마리아는 어떤지 아세요? 제가 얘기하는 이제 마르다에다가 마리아를 얹어야 된다. 그 빨리 끝나면 제일 앞에 앉아서 들어야 되는 건가요? 딱 끝나면, 저거구나.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저거구나. 딱 끝난다면 여러분, 우리 다음번에 우리 토론 모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어때요? 이게 마리아라는 건 거예요. 제가 뭐라고 하냐면, 마르다에다가 마리아를 얹어야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우리 가보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마르다형이에요. 마르다형.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공간에서, 여러분들의 지역에서, 여러분들의 스타디 모임에서 마르다예요, 마리아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에서 우리가 절대로 마리아를 이루면 안 된다. 마리아는 끊임없이 앉아서 자각하는 건가. 예수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끊임없이 실천하려고 했다. 근데 마르다는 그것을 어떻게든 실무로서 이해했다. 그래서 제가 뭐냐면, 마르다와 연결되는 것들이 실무자다. 운동가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마르다와 연결되는 것들이 메신저이다. 메신저는 우편 배달분 거니까 우편물 딱 갖다가 전달하고 딱 해서 전달. 도서관으로 치면 사서가 어떻게 돼요? 책 주세요. 그럼 딱 가서 하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메신저가 아니라 메디에이터는 그걸 조직하는 거예요. 야, 어떤 사람들이 어떤 책을 읽어야지 공동체의 문제에 깊이 고민을 하지? 그 책을 갖다가 도서관에 비치를 하는 이게 어떤 그 메디에이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들을 만날 때 또는 여러분들의 일상들 속에서 또 여러분들 조직에서 마르다일까 마리아일까 메신저일까 메디에이터일까 실무자일까 운동가일까 저는 마중물이라는 것들은 마중물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들은 그건 전형적으로 마르다적인 어떤 헌신도 필요하지만 거기다 마리아적인 고민들을 해야 된다. 이게 자각한 시민, 조직된 시민, 조직하는 시민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양한 어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소통과 토론을 해야 될 텐데 그 토론과 소통하는 대화법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었던 프레이리에게서 있었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 공간들 속에서 나의 것들을 고민해야 될지 하는 이야기를 할 텐데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하고는 싶지만 아무튼 이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하지는 못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차이가 편안히 드러나는 광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하고 다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을 제거하거나 그 사람을 소멸시키는 것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차이가 나는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동의하지는 못하지만 인정은 해야 된다. 동의가 아니라 인정이다.
그렇게 되면은 인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차이가 편에 드러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내가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해 쟤도 저걸 옳다고 생각하는구나. 그걸 듣다 보면 내가 성찰이 되는 건 거죠. 그렇지. 그러다 보면 이것이 공동 성찰이 되더라. 이제 이런 건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론하다 보면 이 사람을 내가 뭐 하려고 그래? 소유하려고 해요. 어떤 조직의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을 그 조직이 소유하려고 하거든요. 절대 소유하려고 하지 말고 소통하려고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도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발까지 맞추려고 그래요. 손은 마주 잡되 발까지 맞추지는 말자. 이런 것들이 아까 마중물이 얘기했던 오픈니스 있잖아요. 개방성, 공개성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지금 말씀 들어보지만 마중물이라는 그 은유가 다양한 공간들 속에서 정말로 상상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은 것들을 준다 그런 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어디다? 공론장이다, 광장이다, 토론장이다 이런 건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데가 카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카페는 그럼 도대체 어떤 공간이냐? 여러분 카페가 뭐 하세요? 네? 커피 마시죠? 근데 그 커피에는 굉장히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커피하우스, 사롱,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기존에 이제 커피숍을 얘기하는 건데 그런 의미들을 주는 제가 한번 준비한 영상을 보면서 그래, 커피하우스가, 커피숍이 저런 의미가 있었었구나 하는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얘기하는 바의 광장이거든요. 공론장이고. 자, 준비한 걸 한번 보실까요? 카페엔 맛있는 커피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다양한 만남이 있다. 우리는 왜 카페에 갈까? 카페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의 공간일까? 카페는 불어로 커피라는 뜻으로 카페는 커피와 함께 시작됐다. 처음에 사람들은 이 검은 음료를 악마의 극약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커피의 유혹은 사람들을 카페로 불러 모았다. 1645년 최고의 상업도시 베네치아에 유럽 최초의 카페가 생긴 이래 프랑스 대혁명 직전까지 파리에 2,000개 이상의 카페가 들어섰다. 누구에게나 개방된 화려한 공간에서 사람들은 값이 싼 커피를 마음껏 즐겼다. 프랑스 최초의 카페 프로코프는 계몽주의자들의 골방이었다. 볼테르, 루소, 디드로 등 많은 철학자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특히 볼테르는 하루에 커피를 12잔씩 마시는 커피 애호가였다. 노동자들도 물론 카페를 좋아했다. 카페는 페니 대학이라고도 불렸는데 입장료 1페니에 커피값 1페니만 있으면 부르주아지의 집처럼 쾌적한 공간에서 쉴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카페는 고급스러운 재미가 있는 문화공간 역할을 했다. 까미, 사르트르, 피카소, 헤밍웨이 등 수많은 문인과 예술가들, 그리고 예술가 지망생들이 카페에서 글을 쓰고 토론을 했으며 멋진 샹송도 공연됐다. 이처럼 카페는 희망과 상상의 공간이었는데 한편으로는 반역과 불온의 장소이기도 했다. 사람들은 일요일에 예배당에 가지 않고 쾌락이 가득한 카페에 모여 기독교 교권을 비판했다. 혁명을 모의하는 정황들도 곳곳에서 포착됐다. 지배 세력인 교회와 권력에게 카페는 눈엣 가시였다. 1676년 영국의 검사장은 찰스 2세와 영국에 대한 불경죄를 구실 삼아 커피하우스를 폐쇄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반발이 너무 거세서 칙령을 철회해야 했다. 사상가 몽테스큐에는 베스트셀러 소설이었던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당시 성행했던 카페에 대해 이렇게 얘기한다. 카페에서 나오는 사람들 중에 거기에 들어갔을 때보다 4배 이상의 지성을 갖게 되었다고 믿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정도다. 카페가 자유사상과 민주주의의 학교 역할을 한 것이다. 프랑스 대혁명을 촉발시킨 바스티유 감옥 습격도 카페에서 비롯됐다. 카페에서의 토론이 사람들을 거리로 이끌었다. 바스티유 감옥이 무너진 7월 14일 이후
팔레 르와야르에서는 항구적인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카페 오토와 카페 시내에서는 자코뱅 당원들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카페에서 비롯된 이 공간들은 상류층의 살롱, 서민층의 술집인 비스트로 등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네트와 크로게는 서민적인 카페를 노동자 카페로 규정하고 하버마스의 부르지아지 공론장과 대비시켜 대항 공론장이라 지칭했는데 서민들은 오페라 대신 카페 공연을 보며 계급의식을 형성했다. 실제 노동자 카페는 프랑스 최초의 노동자 정당인 산호당의 회합 장소로도 사용됐다. 노동자들은 그곳에서 교육을 받고 문화를 즐기며 소통을 나누었다. 카페는 태생부터 신분을 가리지 않는 개방된 공간이었다. 그곳엔 다양한 욕구와 차이가 공존하고 만남, 혁명, 토론, 여론이 매개되었다. 우리 주위에도 수많은 카페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카페의 역사와 정신을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악마의 유혹에 홀려 단순히 커피만 마시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라도 우리는 카페에게 그의 영혼을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 카페가 저렇게 놀라운 공간인지 모르셨죠, 그죠? 우리나라에는 그 사롱이나 커피하우스, 카페가 다 같은 이제 얘기들인데요. 우리나라는 사롱이 넘어와서 뭐가 됐어요? 룸사롱이 됐죠. 비스트로나 캬바레도 그런 종류였고 서민들의 카페였는데 우리나라의 캬바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쩌면은 카페라는 것들은 지금 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놀고 고민하고 비판하고 상상하는 정말로 다양한 불온한 공간이지 않았었을까. 그리고 프랑스 대혁명도 사실 알고 보면 카페에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불온하니까 폐지를 시키니까 이 사람들이 커피를 들고 어디로 나가요? 노천에 나가서 노천 카페에서 권력을 비판하면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건 거죠. 근데 과연 우리의 카페는 어땠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 여러분들의 카페에서는 어땠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만드는 그런 건 건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 공론장에서 우리가 모여서 끊임없이 어떤 그런 토론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들 또는 개입들을 할 텐데 제가 그때 할 때 이제 항상 얘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웅으로부터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들이 일반 시민들로부터 되는 것을 마중물에 보여줬었을 때 그럼 어떻게 바뀌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내 공간에서 나답게. 모든 변화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로부터 내 공간에서 나답게. 사람들은 자꾸 자기 공간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내 아이하고 소통하는 거, 내 학생하고 소통하는 거, 내 도서관에서 직원하고 소통하는 거, 또는 복지관에서 소통하는 거, 아니면 거리에서 할머니들이랑 소통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내 공간에서 나답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답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시간이 오전에 남으면 아이들 학교 간 다음에 그럼 뭐 하는 건 거죠? 도서관에 자원봉사하러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복지관에 가갖고 여러분들이 책과 관련해서 소통을 할 수도 있고 동아리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굉장히 그 일들은 나의 일과는 무관한 것처럼 먼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다는 건 거예요. 모든 변화는 내 공간에서 나로부터 했던 하나의 사례가 로자 파크스라는 여인인 거예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이 사람이. 저기 보이는 저 여성이요. 로자 파크스라는 사람인데 지금 어디에 앉아있어요? 버스에 앉아있죠. 저 사람이 어땠냐면 1955년도에 당시에는 흑인이 앉는 자리와 백인이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백인이 많아지면 백인이 앉는 자리를 더 늘려요. 이렇게 운전사가 임의대로. 근데 저 여성이 어디에 앉았냐면 흑인이 앉는 자리에 앉았는데 그날은 백인들이 많이 탔어요. 그러니까 뒤로 밀리면서 어떻게 돼요? 운전기사가 너 절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저 여성이 계속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운전기사가 저 사람을 고소를 했어요. 저 사람은 그것을 굴하지 않고 어떻게 됐냐? 집에 돌아와갖고 어떻게 됐냐면 유인물 35,000장을 만들어갖고 버스 보이콧 운동을 해요. 자기 동료들이랑. 그것이 들불처럼 미국을 번져나가요.
그러면서 저것이 폐지가 돼요. 그렇죠? 놀라운 일이죠, 그죠? 별거 안 했는데. 근데 저 별거 아닌 것들이 그 당시에선 엄청난 일이었던 건 거죠. 그래서 버스 탑승을 당시에 흑인 주민들 4만 명이 381일간 거부를 하게 돼요. 저 계기를 통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종분리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얻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건 거고요.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 저 여성이 저기서 저렇게 한 것들이 아니라 로사 파크스가 인권운동에 미국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되는데 그 마틴 루터 킹과 같이.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이 어땠냐? 사실 하일랜더 시민학교의 일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이제 우리 8번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들었잖아요. 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요. 지역의 시민학교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 하일랜더 시민학교는 마일스 호튼이라는 사람이 거기서 40년 동안 그 학교를 운영을 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토론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것이 부당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 학교는 문해교육이라 해서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프레이리와 같은 사람이 끊임없이 근본적인 질문들을 통해 갖고 문제의 원인들을 자각하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끝내는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조직하는 시민이 됐더라. 이런 얘기인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렇게 알 수가 있을 테고요. 그 문해학교, 호튼이라는 문해학교가 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글을 가르치고 근본적인 문제를 가르치면서 당시에는 흑인들이 가서 자기가 직접 글을 써가지고 해야지만 투표권을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 지역에 그 시민 학교가 있으면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된 다음에 4,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시민학교 프로그램들을 했고 거기서 대부분의 흑인들이 가서 어떻게 투표권을 획득하게 됐더라. 이제 그런 학교였던. 그 이면에 뭐가 있었다? 토론하는 동료들이 있었고 그 학교가 있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자기답게 자기 공간에서 고민했던 또 한 사람이 제가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 사람들과 관련해서 구호가 딱 있어요. 이게 70년대에 노조 사무실에 반대파들이 붙인 건데 이런 거예요. 산업선교는 물러가라. 때려잡자 조하순. 왼쪽이에요. 그 다음에 무찌르자 이총각. 오른쪽 이총각이라는 분인 거예요. 이총각이라는 분은 동일방직 노동조합의 노조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조하순 씨는 동일방직 노조원들에게 교육을 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70년대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운동을 할 때 2개의 조직들이 노동자들을 교육시켜요. 대부분의 경우 이 조직들의 교육을 받게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지오세라 그래갖고 이게 기본적으로 기독교 어떤 그 카톨릭 청년, 노동 청년인 거고요. 도시산업선교회라 해갖고 이것은 개신교회, 감리교회 이제 어떤 그 도시산업,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일정 정도의 어떤 그 선교단체였는데 이들이 현장에 들어가고 그 열악한 삶들을 보면 노동자들의 삶들을 보면서 어떤 근로기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쳤던 건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당시에 이 도시산업성격을 줄여서 도산이라 그러거든요. 도산이 들어가면 도산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세례들을 받게 되는 순간 기본적으로 이들이 이제 깨닫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전태일 씨가 아까 얘기했던 나에게 대학생 친구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공부를 하게. 그랬는데 그때 그 대학생 친구와 같은 그룹이 아까 지오세라든가 도시산업선교였던 건 거죠. 자, 이제 그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 사례는 뭐냐면 똥물 세례를 받은 건 건가요. 이 조합원들이 기본적으로 조합의 위원장을 뽑으려고 했었을 때 반대되는 어떤 그 정부와 연결되어 있는 이 남성 노동자들이 똥물을 뿌린 건 거거든요. 뭐 그런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건들인데 저는 여공들의 저런 고민들이 그 궁극에는 YH 노조 이렇게 해서 이 박정희 정권들이 무너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는 그런 거였는데 사실 저 여성 노조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이총각 선생님하고 지역에서 만나는데 그 당시엔 정말 생존적인 문제였고 내 공간에서 나답게 했던 거였고요. 그때 그 여성 노동자 동일방직이 계속적으로 지속됐었던 것은 끊임없이 토론을 하게 돼요. 자기 조합원들이랑.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지오세라든가 도시산업성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모습인 건 거고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린 거 나답게 실천한 거 요거예요. 제가 이번에 시민교육 갔다가 만난 분인데 이분이 학교에 교장 선생님들하고 그 학부모 회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면 인조단지를 까는 것을 결의를 했대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토론을 많이 했다기보다도 교장 선생님의 방침에 따랐다는 건 거예요, 대체적으로. 근데 이 양반이 그걸 반대한 건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것이 끝난 다음에 자기랑 반대하는 부모 한 분이랑 둘이서 밤새 한 3,000장의 뭐죠? 아까 로자 파크스처럼 유인물을 만들었어요. 그 유인물은 뭐냐면 인조잔디가 얼마만큼 해로운지에 대한 건 거예요. 그래서 밤새 아파트에 붙였대요. 그 다음날 그 결정이 번복이 됐대요. 인조잔디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확실한 것은 이게 이제 온도가 저렇게 이제 엄청나게 올라가는 건 거죠. 인조잔디하고 차이가. 보기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요. 뭐 찰가상이 화성이 있기도 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런 것들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나답게 내 공간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이 나로부터 변화가 된다. 이런 건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래,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저 따위를 갖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겠어. 그렇죠? 그런 몇 가지 사례 가지고 얘기가 될 수 있겠어. 특히 인조잔디 같은 거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뭐가 바뀌겠어. 그랬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얘기는 맞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희망은 여전히 안 될 수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있으신 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더 강력한 사례를 갖고 왔어요. 저 뭐 같아요? 대나무죠. 저게 모소대나무예요. 모소대나무는 저 왼쪽 보세요. 저기 순이거든요. 4년 동안 저 상태로 있대요. 그 사람들이 저 도대체 뭐야? 왜 이렇게 안 자라 이러거든요. 근데 4년이 지나자마자 오른쪽처럼 자라요. 막 그냥 쑥쑥 자라는 거예요. 일주일마다. 25m까지 막 자라요. 4년 동안 뭐 했겠어요? 준비하면서 기다렸는데 어떻게 준비하면서 기다렸어요? 뿌리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뿌리가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4년 동안. 자, 가뭄이 들었어요. 얘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뿌리가 깊으니까. 비바람이 몰아쳐요. 문제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건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 어쩌면 저 순이 안 자라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실망해서는 안 된다. 왜? 어쩌면 우리는 지금 뿌리가 자라고 있을 것이다. 내가 나답게 실천한다라면 앞에 것들이 그런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제가 저답게 실천하면서 항상 어떤 생각을 하냐? 뿌리가 자라고 있는 건 거야. 지금 막 이제 주문을 내고 있는 건 거예요. 그것보다 더 재미난 사례가 또 있어요. 이건 뭔지 아세요? 도토리, 다람쥐, 상수리 나무 있잖아요. 도토리 나무인데 도토리 나무가 산에가 많잖아요. 왜 많은지 아세요? 도토리가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도토리를 따다가 다 묻어둔대요. 그래놓고는 놀랍게도 이러면 머리가 나빠서 다 까먹는데요. 어디에 있는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잘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상수리나무는 요만한 게 엄청나게 크잖아요. 갑자기. 제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뿌린 것들이, 제가 오늘 이렇게 강의하면서 뿌린 것들이 어쩌면 어딘가에 지금 묻혀 있는데 지금 잘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내가 실망할 필요가 없다. 저는 어디선가 발화를 준비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멍청하더라도 뭐 엄청난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튀우는 거다 이렇게 스스로 위안하시면 돼요. 뭐 저는 그게 위안이 안 되지만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보여드리는 것은 과학혁명의 구조예요. 저거는 이제 제가 근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제일 처음에 지구가 어떻다? 평평하다. 이렇게 보여요. 그게 정상과학이에요. 그런데 어부가 바깥으로 나가면 지구가 평평하면 땅들이 떨어져야 되죠. 안 떨어지고 다시 이렇게 삥 돌아서 와요. 여러 번 반복되다 보니까 갈릴레오가 저거 둥근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둥근 거 아니야 하는 것들이 과학혁명 1인 거예요. 패러다임이 확 바뀌는 건 거예요. 갈릴레오는 똑똑해서 그래요? 아니면 그런 어부들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여러 개의 증언 때문에 이 사람이 발견하게 돼요. 증언 때문에. 그래서 영웅을 만드는 것들은 저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다. 이제 이런 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과학이 또 있다. 위기가 오면 아인슈타인이 나타나고 뉴턴이 나타나고 그런다는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저것을 만드는 것들이 나라는 것들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건 거예요. 그리고 나로부터 준비가 될 때 영웅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다. 물을 끓일 때 보세요. 1도씨가 딱 오르면 99도에서 100도가 돼야지 그 기체로 되잖아요. 양질이 되잖아요. 양질 전화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아무리 끓여도 안 되니까 어떻게 뭐라 그래요? 안 되는 건가? 아까 그 과학혁명의 구조에 계속 아무리 해도 그만 있다가 맨 마지막 순간에 튀어오르잖아요. 모소 대나무처럼. 여러분들이 하는 행위가 어쩌면 내가 하는 행위가 지금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1도만 더 하면 어떻게 된다? 양질 전화가 일어날지도 모른다. 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요.
오늘 제 강의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1도를 올리는 거라면 그 1도가 맨 마지막에 그 1도였다면 이게 제가 얘기하는 근거 없는 낙관주의가 근거를 만든다. 그래서 비판도 희망적인 비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도 여러분들이 나답게 실천할 때도 야, 내가 근거는 없지만 이것이 모소 대나무에 지금 뿌리를 늘리는 일일 거야. 큰 건 없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런 낙관주의가 끊임없이 나로 하여금 그러한 일들을 지속하게 하고, 그것이 내 동료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보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으로 세상을 좀 더 나은 공동체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상들이 일상이 되도록 만드는 근본적인 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여러분 그동안에 인문학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변화는 나로부터 내 공간에서 나답게,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그래도 우리가 뭔가 힘차게 끝내야 되니까 제가 모든 변화는 그러면 나로부터 내 공간 나답게 합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암기하기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자, 한번 해봅시다. 모든 변화는 나답게, 내 공간에서 나로부터. 예. 아무튼 그런 과정들 속에서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더 희망찬 세상이 되고, 좀 더 우리가 내가 주인이 되는, 그리고 모두가 주인이 되는 어떤 그런 사회가 되기를 갈망하면서, 또는 기대하면서, 희망하면서 제 모든 강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